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연말정산 카드 공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카드 소득 공제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때 직장인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카드 소득 공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유지하면서 소득별로는 공제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는 것인데요. 중저소득자는 300만 원 공제 한도와 현행의 15% 공제율을 유지하는 반면에 고소득자는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낮춰서 이들의 혜택을 줄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소득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연소득 8,800만 원이 초과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200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후에 이 제도는 6차례나 연장이 됐습니다. 카드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이 커서 카드 공제 제도를 영구화하자는 여론도 많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카드 소득 공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카드 공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언론의 진단을 통해서 이들의 긍부정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효율성이 높은 제도로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카드 소득 공제 어떻게 제도가 됐는지부터 파급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애초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직장인들의 절세를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용카드 사용이 그렇게 보편화하지는 않아서 현금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아예 거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만든 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현금 거래 관행을 줄여서 투명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현재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1999년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비교해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민간 소비에서 신용카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8년 12%에서 지난해 65%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시간이 갈수록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1999년 첫 도입 당시 4년 한시법이었고 자영업자 세원 확보라는 목표를 사실상 달성한 뒤에도 17년 동안 6차례나 연장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껏 받아왔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없애면 국민은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섣불리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직장인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분야에 세금 혜택을 주는지를 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알 수가 있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이를 낳거나 노령연금에 가입하면 세금을 일부 돌려줍니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빨라지고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이렇게 어떤 엄격한 조건이 붙는 세제 혜택이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 영수증 사용액을 합쳐서 연봉의 25%를 넘으면 최대 300만 원을 돌려줍니다. 연봉의 25%조차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따라서 소비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고 자녀 사교육비 지출에다가 노후 불안까지 겹치면서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카드 공제라도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같은 카드 공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소비 심리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카드 공제 받자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고 소득이 늘어야 지갑이 열립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역효과만 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정부가 돌려준 세금은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세 감면액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원칙의 문제도 있습니다. 애초 한시법으로 도입한 카드 공제를 여론 눈치 보면서 자꾸 연장하면 정부 정책, 세금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다시 살아남을지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1월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혜택이 줄게 된 직장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었죠.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제2의 연말정산 파동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소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카드 공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카드 공제 일모를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올해 말에 끝나는 카드 공제를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제출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달 말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이렇게 계속 연장의 형식으로 지속되는 데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2일에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 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 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예상되는 국민 반발과 소비 위축 등을 감안해 연장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했는데요. 카드 소득공제는 급여 대비 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이로 인한 세금 감면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회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정치권에서는 카드 공제 적용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근로소득자의 여론과 정치권 등의 반응을 고려해 이와 같이 연장 방안을 검토한 것인데요. 다만 이번 기재부의 검토가 즉흥적인 여론몰이식 개선안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카드 공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혜택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99년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이 카드 공제 제도가 이후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만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국내 소득세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도 국가 운영의 주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제율은 48.1%입니다. 직장인 1,600만 명 가운데 절반인 802만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세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연간 총급여 1,000만 원 이하인 349만 명은 모두 소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총급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 계층의 면세율은 80%대 후반입니다.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가면 면세율이 40%대 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소득세 면세율은 소득이 늘수록 점차 줄어서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계층의 경우 6%만이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국내 총 생산 대비 복지 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한 복지 환경에서 그나마 소득세 감면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즉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율이 높고 일부 고소득층도 소득세를 감면받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죠. 그래서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14년 소득 기준 소득세를 낸 866만 명을 분석한 결과 연봉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평균 284만 원이었지만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의 공제액은 199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카드 공제 제도를 2018년까지 2년간 연장하되 소득별로 공제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 표준 기준 연소득 8,8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중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현행 300만 원인 공제 한도와 15% 공제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소득공제 일부를 연장할 경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모두 11조 1,700억 원, 연평균 2조 2,1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공제폭을 차등화하면 이 세수 감소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기본적으로 애초 도입 목적을 아주 잘 달성한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평가하에서 조세의 원칙과 민생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아도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된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시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지난 3월 조세재정연구원의 성과평가를 맡겼는데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이달 중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매번 연장되긴 했지만 올해도 정책 목표를 달성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줄이는 것이 옳다는 원칙과 서민경제 위축 우려 등 경제논리사회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단순 연장에 그치지 않고 조세 원칙과 경제 상황을 함께 고려한 묘수를 내놓을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주목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신율의 시사탕탕과 호준석의 뉴스인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간간히 내리는 비와 높은 기온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일기예보에서 날씨뿐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불쾌 지수까지 설명해 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살인적인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쾌 지수는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쾌함은 그 정도에 따라 이성을 잃게 하고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물건을 부수는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율의 시사상탕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시사 문제를 다수의 전문가 패널과 함께 다각도에서 분석해보고 이야기하는 시사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가 다발하고 있는 만큼 신율의 시사탕탕도 이 문제를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 해를 입힌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은 한 해 방송에서 5, 6개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평균 4명의 전문가 패널이 등장해 진행자와 함께 각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사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패널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최근 종합 편성 채널을 중심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집단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경우 진행자의 능력이 매우 요구되는데요. 진행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듣는 능력과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의 본질을 진행자 자신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텐데요. 신율의 시사탕탕의 진행자는 그러한 면에서 각 이슈를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패널에게 공정한 발언 기회를 부여했고 각 패널이 자신이 전문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등이 몰려있는 주거 지역의 경우에 그 정도가 심각한데요. 최근에는 차고지 증명제나 거주자 우선 주차 등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된 신율의 시사탕탕에서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쳐 큰 해를 입힌 사건과 무단 주차한 사람에게 가스총을 사용한 사건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를 다룰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실수가 있는 경우에 비판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광진구 아파트 단지, 김해의 빌라, 청주의 주택가 등 특정 지역명을 언급하며 사건을 설명한 부분이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는 부합했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슈를 다루면서 불만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단어의 사용으로 해당 이슈를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가 1만 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7만 건으로 7배 증가하였다는 등 수치를 제공하여 설명한 부분은 시청자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주차 문제와 같은 사건이 다발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마무리하여 깔끔한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의 진행자 신율 씨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화창한 날씨처럼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은데 사회 정치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이야기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접하는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로는 순화되어 때로는 이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에서 빠져서는 안 될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청자들에게 매우 어렵고 꺼려지는 분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데요. 신율의 시사탕탕이 접하기 쉬운 다양한 형식과 시도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으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는 손이 닿는 위치에 늘 놓여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손가락 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술의 발달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카톡방 성희롱 사건은 스마트폰의 편리함 이면에 감추어진 부작용이 수면에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의 학생들이 카카오톡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어떠한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동기 여성을 비롯한 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명의 남학생이 동기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을 해왔으며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같은 발언들이 자신들만의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어 왔다는 점은 SNS가 일상화된 현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보도로 이 사건을 관련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대학 내 성희롱 현황, 현재의 청년층의 상황 등을 심도 있게 접근한 저는 뉴스 보도로서 꼭 필요했던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더욱 커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이버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나 정보 기기를 활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이버 비방,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왕따 놀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사이버 성희롱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사건일 것입니다. 다만 언급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미디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뉴미디어의 이점과 함께 부작용은 늘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정착 초기에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하나 성적인 모욕 등으로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에 완전히 자리 잡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톡방 성희롱 사건도 연장선상으로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영역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뉴스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며 시청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보도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류에 편승하여 한정된 시각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사안을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언론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20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삿대질과 고성, 막말을 하는 여야 의원들의 민낯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총선 전 유권자들은 19대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갑질,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을 심판하는 것에 공감했고 총선의 결과로 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구태 정치는 20대 국회에서도 반복되었고 국민들은 우리 정치와 정치 문화에 또한 실망했습니다. 지난 7월 7일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문제적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국민을 개와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1%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등한 사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고 결국 사흘 만에 나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영구 경남도 의원에게 막말을 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여 의원에 대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타인의 정치적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하하는 공직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공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YTN 뉴스도 홍 지사가 모욕죄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의 막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직자는 공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모든 공무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엄격히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친 특권의식과 잘못된 엘리트주의를 가진 일부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막말을 하고 쉽게 무시하며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고위 공무원과 공직자의 망언 자체에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상대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우리 현실에 더욱 실망하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내 혐오 발언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는 혐오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이 조성되면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듯이 공직자의 막말에 대해서도 정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잘못된 모든 말과 행동을 법과 제도로만 평가하고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공직자의 막말에 대한 보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언론은 이들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장소와 상대에 상관없이 이들이 말과 행동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부적절한 발언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말에 사용된 저급한 어휘와 표현들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사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의 충격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어휘들로 사건의 본질을 과장하거나 불편한 표현들만 반복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치에 냉소적이 되거나 심각한 사안에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이 공직자의 말에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 스스로도 보도할 때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시와 비판이 특권이 아니라는 것 또한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